화려한 무대 조명이 내 얼굴에 정면으로 쏟아졌다. 눈이 부시고 무감각했다. 마치 연단 위에서 연설하고 있는 저 남자처럼. 그는 강국명, 나의 남편이자 정계에 떠오르는 샛별이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지금까지 그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무대였다. 초호화 컨벤션 센터의 웅장한 홀,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 권력 있는 정치인들과 부유한 기업가들 사이에서 그는 10년 전의 나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을 매혹시켰던 그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가 말했다. 그의 눈은 위선적인 광채로 빛나며 청중을 훑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저는 것이 경제 프로젝트나 복잡한 외교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발전의 기반이자 굳건한 사회의 뿌리인 가정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홀 전체가 숨을 죽였다. 옆자리에 앉은 한 고위급 인사의 부인이 감탄하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강 의원님은 젊은데 어쩜 저리 깊이가 있을까? 정말 가정적인 남자야. 나는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이 화려한 공간 속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을 차가운 미소였다. 가정적인 남자? 사회의 기반? 나는 손바닥 안에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차가운 금속 케이스가 끓어오르는 내 혈관에 약간의 평온을 불어넣는 듯했다. 10년. 내가 그의 아내로 산 10년. 유망했던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포기하고 그의 그림자가 되어 사람들이 말하는 사모님이 되어 남편의 경력을 위한 완벽한 장식품, 움직이는 화병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살아온 10년. 10년 동안 나는 그의 어머니, 즉 나를 자신의 금쪽 같은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시골뜨기 취급하던 그 여자를 인내했다. 10년 동안 나는 넓기만 한 저택에서 홀로 식어버린 저녁 식사를 기다렸고 갑작스러운 회의나 예상치 못한 출장에 대한 거짓말에 익숙해졌다. 나는 이 모든 것이 그의 경력을 위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가족은 강국명의 목소리가 다시 감정에 젖어 올려 퍼졌다. 폭풍우가 문 뒤에서 멈추는 곳입니다. 부부간의 신의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배우자에게 바치는 절대적인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 남자들이 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한 여성의 조용한 희생이 있습니다. 저는 제 조강지처에게 진심으로 행운이라 느끼며 감사합니다. 그녀는 제게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홀 전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몇몇 카메라 렌즈가 나를 향해 돌아오며 조혜영 사모님이 부드럽고 수줍으면서도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는 순간을 포착했다. 나는 이 역할을 너무나 오랫동안 연기해왔다. 너무 오래 연기한 나머지 그 거짓 미소는 이제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오늘 그 미소 뒤에서는 폭풍이 울부짖고 있었다. 원동력? 조강지처? 육체적인 존중? 그저께 밤이 떠오르자 위장에서부터 메스꺼움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새벽 2시에 돌아왔다. 몸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 내가 쓰는 우아한 우드 향이 아닌 저렴하고 역한 달콤한 향이 진동했다. 그는 부산에서 온 중요한 손님들을 접대해야 했다고 말했다. 나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조용히 잠옷을 챙겨준 뒤 돌아섰다. 그를 보고 싶지도 그의 머리카락과 살갗에 배어있는 그 배신의 향기를 맡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가장 끔찍했던 것은 향수가 아니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바로 녹음 파일이었다. 불과 지난주에 발견한 운명의 녹음 파일. 결혼 10주년 기념일 선물로 그가 직접 내게 준 녹음 기능이 있는 스마트펜이었다. 내가 하는 자선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했다. 하지만 아마도 운명의 짓궂은 장난이었을까.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회의를 마친 후 녹음 기능을 끄는 것을 잊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나는 어느 지루한 오후 우연히 그것을 켰다. 그리고 들었다. 모든 것을 들어버렸다. 말뿐만이 아니라 소리까지도. 한 젊은 여자의 앙칼진 웃음소리,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셔츠 단추가 뜯어지는 소리, 드레스 지퍼가 내려가는 소리, 그리고 남편의 낮은 목소리와 뒤섞인 가쁜 숨소리와 육감적인 신음소리까지. 지금 저 연단 위에서 가정의 가치에 대해 떠벌리고 있는 바로 그 목소리와 함께 집에 있는 늙은 마누라는 이제 지겨워. 언제나 일, 규칙 타령의 통나무처럼 뻣뻣하기만 하고 자기랑 있어야 내가 진짜 남자가 된 것 같아. 차가운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 순간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방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고 나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책상을 붙잡아야만 했다. 나의 희생, 나의 내조가 그의 눈에는 그저 뻣뻣함,
통나무 같은 존재였을 뿐이라니. 내 손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극한까지 억눌렸던 분노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혐오감 때문이었다. 나는 스마트폰의 잠금을 풀었다. 화면이 밝아지며 미리 준비해둔 동영상, 클립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녹음 파일이 내 심장에 밝힌 칼이라면 이 영상은 그 상처를 후벼 파고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칼날이었다. 내가 사람을 고용하고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얻어낸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영상은 아주 선명했다. 한치의 흐림도 없이 그가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고 근면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사진을 찍던 바로 그 집무실 책상 위에서 2개의 벌거벗은 몸이 뒤엉켜 있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의 손이 여자의 맨등을 쓸어내리는 모습, 정사가 끝난 후 그의 만족스러운 미소, 그리고 혐오스럽게도 나는 그 여자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한참이 남편의 정치 경력을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황룡그룹 황룡 회장의 딸이었다. 강국명이 연설을 클라이맥스로 이끌었다. 진정한 지도자는 먼저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작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거대한 사회의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은 내 안에 가느다란 인내의 끈을 끊어버리는 마지막 칼날 같았다. 충분하다. 이 연극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 나는 침착하게 카카오톡 앱을 열고 미리 저장해둔 이름을 찾았다. 김나무 기자. 내 손가락이 화면 위를 가볍게 스쳐 동영상 파일을 선택했다. 용량은 크지 않았지만 그 파괴력은 한 사람의 정치 인생, 거짓으로 가득 찬 한평생을 송두리째 묻어버리기에 충분했다. 잠시 망설였다. 나는 무대를 올려다보았다. 한때 내 목숨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 내 딸의 아버지를 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멋지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서서 찬사의 박수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 그는 그저 도덕이라는 가면을 뒤집어 쓴 추악한 남자, 형편없는 배우일 뿐이었다. 내 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카톡. 나만 들을 수 있는 가벼운 알림음이 울렸다. 영상은 전송되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강국명을 똑바로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진짜 미소였다. 해방감과 이제 곧 막을 내릴 멋진 연극에 대한 미소. 모든 것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다. 스마트폰에서 울린 가벼운 알림음은 내 영혼에 거짓된 정적을 깨뜨리는 신호탄 같았다. 곧이어 김나무 기자로부터 받았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세요. 라는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요동쳤다. 혼란스러우면서도 통쾌한 박동이었다. 시위는 당겨졌고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고개를 들어 무대를 보았다. 강국명은 연설을 마치고 끊이지 않는 박수 속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영광의 정점에 서 있는 자의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불과 몇 분 안에 그 정점이 자신의 발밑에서 산산조각 나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그를 보았지만 눈앞의 이미지는 흐려지며 12년 전의 다른 모습과 겹쳐졌다. 나는 그를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다. 이런 호화로운 컨벤션 센터가 아니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오후, 낡은 대학 도서관 처마 밑에서였다. 당시 나는 명문가 출신의 법대 졸업반 학생, 책과 꽃길만 알고 자란 아가씨였다. 반면 그는 지방 출신의 가난한 학생, 낡아빠진 옷과 의지로 불타는 눈빛이 전부인 남자였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우산을 내게 씌워주었고 자신의 한쪽 어깨는 흠뻑 젖었다. 여자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그는 수줍고 순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작은 행동 하나,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내 심장을 설레게 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데이트를 했다. 우리의 데이트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비싼 음악회가 아니었다. 길거리 포장마차의 뜨거운 떡볶이였고 한강 변을 따라 천천히 걷는 산책이었으며 남산에 앉아 그의 원대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오후였다.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를 바꾸기 위해 자신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기 위해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믿었다. 그 숭고한 이상을, 그리고 그 사람을 열렬히 믿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 집안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노련한 사업가였던 아버지는 그의 순박한 외모 뒤에 숨겨진 야망을 꿰뚫어 보셨다. 빈손이면서 야망만 큰 남자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법이다. 너는 그놈 때문에 고생할 거다.
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던 나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다. 아버지가 편견을 가지고 그의 출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께 대들었다. 아빠, 엄마 돈 필요 없어요. 전 그 사람만 있으면 돼요. 사랑만 있으면 우린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의 결혼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열렸다. 가족들의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한 결혼식이었다. 부모님은 오셨지만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가장 단순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강국명의 손을 굳게 잡으며 내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우리는 낡은 연립주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최고의 로펌에서 일할 기회를 포기하고 그를 돌볼 시간을 갖기 위해 평범한 사무직을 택했다. 나는 기쁘게 소박한 밥상을 차렸고 그의 셔츠를 한 장 한 장 손수 다렸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희생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와 함께 맨손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커다란 박수 소리가 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강국명은 중요한 손님들과 악수하며 끊임없이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보다가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집안일로 거칠었던 손은 이제 곱게 관리되어 그가 선물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다. 모든 것이 변했다. 그는 지위, 명성, 부를 얻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텅 빈 사모님이라는 직함과 산산조각 난 심장뿐이었다. 기자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몇몇 기자들이 모여들어 놀란 표정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알았다. 불씨가 당겨진 것이다. 나는 김나무 기자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한쪽 구석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는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연극은 이제 곧 시작될 것이다. 나는 강국명이 내가 만든 이 폭풍에 직면했을 때 과연 우산과 순박한 미소를 지녔던 그 가난한 청년을 기억할지 궁금했다. 아니면 그의 눈에는 이제 오직 이해득실의 계산만 남아있을까? 기자석 구석에서 시작된 웅성거림은 기름 얼룩처럼 번져나갔다. 처음에는 속삭임이었지만 이내 무대를 향한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뀌었다. 여전히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있는 강국명은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자신의 후광에 취해 있었다. 시어머니인 최행자 여사가 아들 곁에서 자랑스러움과 만족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다른 사모님들에게 자신의 재능 있는 아들에 대해 자랑하고 있었다. 나는 문득 또 다른 기억의 흐름에 빠져들었다. 더 이상 첫사랑의 분홍빛이 아닌 결혼 생활의 잿빛으로 가득 찬 기억이었다. 결혼 후 나는 진정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등장은 모든 것을 깨뜨렸다. 최 여사는 강국명이 정계에 첫 발을 내디딘 직후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부부를 돌봐주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은 자신과 격이 맞지 않는 며느리인 나를 관리하기 위함이었다. 첫날부터 그녀는 내 집 안에 보이지 않지만 숨막히는 규칙들을 세웠다. 저녁 식사는 정확히 7시에 차려져야 했고 1분도 빠르거나 늦어서는 안 되었다. 강국명의 옷은 주름 하나 없이 칼같이 다려져야 했고 집안은 거울처럼 비칠 정도로 깨끗해야 했다. 나는 아내에서 순식간에 그녀의 요구에 복종해야 하는 무급 가사도우미가 되었다. 나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하며 노력하고 인내했다. 강국명에게 털어놓았지만 그는 항상 무시했다. 어머니는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당신이 며느리니까 조금만 맞춰드리면 안 돼?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의 효심은 결국 나의 희생 위에 세워지고 있었다. 강국명이 승승장구하면서 균열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가난한 학생이 아니었다. 외모와 인간관계에 신경 쓰기 시작했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다. 내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는 식탁 위에서 차갑게 식어갔다. 그는 일이 바쁘고 손님을 접대하고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또 믿고 이해했다.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어 내 삶에 더 깊이 개입했다. 정치인 사모님이 그렇게 촌스럽게 입고 다니면 안 돼. 그녀는 내 옷장을 전부 바꿔버렸다. 실용적인 오피스룩에서 비싸지만 불편한 정장들로. 정치인 사모님은 사교계 활동도 할 줄 알아야지. 그녀는 나를 의미 없는 사교 모임에 끌고 다녔고 그곳에서 나는 거짓 미소를 짓고 공허한 대화를 나눠야 했다. 나는 인형이 된 것 같았다. 그들의 체면을 위해 화려한 옷을 입고 조종당하는 인형.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절정은 우리의 첫 딸, 안연희를 임신했을 때였다.
나는 아이의 존재가 가족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강국명이 내게 더 관심을 갖게 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내가 딸을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장남인데 대를 이을 아들 녀석이 없으면 나중에 누굴 의지한단 말인가. 그녀는 온갖 한약을 구해와 내게 억지로 마시게 했다. 운을 바꾸기 위해서라나. 강국명은 반대하지도 내 편을 들어주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침묵했다. 그 침묵은 천마디 비난보다 더 무서웠다. 그가 어머니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뜻이었으니까. 그 역시 대를 잇고 자신의 정치 이력을 빛내줄 아들을 갈망하고 있었다. 나는 내 집에서, 내 결혼 생활 속에서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조혜영이 아니었다. 남편의 야망과 시어머니의 체면을 위한 출산기계, 도구일 뿐이었다. 핸드백 속 스마트폰의 가벼운 진동이 나를 현실로 끌어냈다. 몰래 열어보니 김나무 기자가 보낸 링크였다. 클릭하자 한 유력 인터넷 신문의 홈페이지가 나타났고 내 눈에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밝혔다. 단독. 가정의 가치 역설한 유력 정치인. 재벌가 딸과 불륜 의혹. 충격. 아래는 흐릿하게 처리되었지만 강국명과 한참이가 바에서 껴안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생각보다 빨랐다. 김 기자가 움직인 것이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는 강국명 쪽을 보았다. 젊은 보좌관 하나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스마트폰을 든 채 그에게 허둥지둥 달려가고 있었다. 마침내 우리 연극의 주인공도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될 모양이었다. 젊은 보좌관이 강국명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였다. 그의 손은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남편의 입가에 번지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그는 스마트폰을 낚아채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안색이 놀라움에서 불신으로 그리고 공포로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주위의 손님들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했다.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에게 쏠리기 시작했다. 무대 위에 화려한 연극에 첫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당황한 모습을 보니 통쾌함보다는 기묘한 씁쓸함이 밀려왔다. 나는 진실을 발견했던 순간 이보다 수천 배는 더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떠올렸다. 6월의 어느 오후 서울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딸 안연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나는 강국명의 서재에서 어지러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갑작스러운 회의가 있어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이미 익숙했다. 정리하던 중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그가 선물했던 몽블랑 만년필이 눈에 들어왔다. 책상 위에 고이 놓여 불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지적이고 깊이 있는 당신에게. 당신의 훌륭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 그는 선물하며 그렇게 말했었다. 나는 감동했었다. 그가 나를 움직이는 화병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지성을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펜을 들어 검은 오칠 케이스를 만지작거렸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다. 문득 스마트 기능이 궁금해졌다. 펜 끝에 정교하게 디자인된 작은 버튼을 눌러보았다. 작은 파란 불빛이 깜빡였다. 전원 버튼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리고 다른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펜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버린 소리가. 그것은 연설 녹음도 업무 아이디어도 아니었다. 웃음소리였다. 한 여자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 국명 씨,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꿀처럼 달콤하지만 낯선 목소리였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펜을 쥔 채 얼어붙었다. 잘못 들었을 거야. 광고 같은 거겠지.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이내 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숨결 하나까지 익숙한 그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네가 좋으면 됐지. 집에 있는 늙은 마누라는 잔소리만 해대서 피곤해. 너랑 있어야 사는 의미가 있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 끔찍한 소리들을 떨쳐내려 애썼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해서 명확하고 잔인하게 흘러나왔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곧 이혼하고 그녀와 정식으로 함께하겠다는 그의 약속, 그리고 마침내 들어서는 안 될 소리들이 들려왔다. 가쁜 숨소리, 신음, 살이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것이 끔찍할 정도로 적나라하고 상세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만년필이 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탁 하는 메마른 소리를 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귀가 먹먹해지고 세상이 빙빙 돌다 무너져 내렸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그 소리들이 내 마음을 잠식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소용없었다. 그것들은 고장난 테이프처럼 반복되며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10년, 10년의 희생, 10년의 인내, 10년 동안 그가 나를 사랑하고 이 가정이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속여온 시간, 모든 것이 희극이었다. 나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이 연출한 연극의 바보,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다. 고통은 순식간에 극도의 혐오감으로 바뀌었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미친 듯이 구토했다. 위장에 있는 모든 것을 개워냈지만 가슴속에서 들끓는 더러운 느낌은 토해낼 수 없었다. 내가 그런 자와 한 이불을 덮고 잤단 말인가? 내가 그런 인간이 내 몸에 손떼게 놔두었단 말인가?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기념 선물이 아니었다. 배신의 증거이자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상징이었다. 나는 울었다.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왔을 때 나는 눈물을 닦았다. 고통은 차가운 증오로 변해 있었다.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어. 당신이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나는 고개를 들어 무대를 보았다. 강국명은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떨리는 두 손이 모든 것을 폭로하고 있었다. 그는 보좌관들에게 무언가 지시하고 있었다. 아마도 불을 끄려 애쓰는 것이겠지. 하지만 그는 이것이 작은 불씨에 불과하다는 것을, 거대한 화마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연설은 끝났다. 강국명은 보좌관과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달려들 기회만 엿보던 기자들의 무리를 막는 방패막을 형성하며 서둘러 무대를 떠났다. 그는 이곳을 떠나 집으로 나와 마주하기 위해 돌아오고 있었다. 컨벤션 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강국명에게 접근하기 위해 밀치고 소리쳤다. 강 의원님, 이 소문의 진위에 대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사진 속 여성은 황룡그룹 회장의 따님인 한참희 씨가 맞습니까? 가정의 가치에 대한 연설과 지금의 행동이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비수처럼 날카로운 질문들이 그에게 쏟아졌다. 강국명은 대답 없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비상구로 직행했다. 나는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 이 희극을 조용히 관찰했다. 시어머니 최 여사도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비집고 나아가며 소리쳤다. 비켜요! 이건 모함이야. 내 아들을 해치려는 놈들의 짓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소란스러운 인파 속에 금세 묻혀버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혼란을 피해 다른 통로로 유유히 홀을 빠져나왔다. 나는 그 서커스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다. 전용 기사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집으로 가주세요. 나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호화로운 세단에 앉아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를 달리며 나는 무서운 정적을 느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진짜 광풍은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그와 대면했던 밤을 떠올렸다. 내게 남았던 마지막 사랑과 존중을 완전히 죽여버린 그 밤. 녹음 파일을 들은 후 나는 바로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하루 종일 생각하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이 결혼을 되돌릴 수 없는지 자문했다. 하지만 그 잔인한 말과 끔찍한 소리들을 다시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았다. 그날 저녁 나는 저녁을 짓지 않았다. 어두운 거실에 앉아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만년필은 찻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꽤 늦게 돌아왔고 몸에서는 여전히 그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났다. 어두컴컴한 집을 보고 그는 놀란 듯 투덜거렸다. 왜 이래? 불도 안 켜고 밥도 안 했어? 나는 아무 말 없이 펜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익숙한 소리들이 방 안의 정적을 채웠다. 웃음소리, 신음, 그의 목소리. 강국명의 안색이 급변했다. 놀라움에서 공포로 그리고 분노로 그는 달려들어 펜을 빼앗아 껐다. 이거 어디서 났어? 날 미행한 거야? 그에게는 일말의 죄책감도 사과도 없었다. 그의 첫 반응은 나를 비난하는 것이었다. 미행할 필요도 없었어요.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이 결혼 10주년 선물로 준 거니까 잊었나 보군요. 강국명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평소의 다정함이 없었다.
낯설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다. 나는 그가 무릎 꿇고 빌거나 변명하거나 매달릴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켠 뒤 도전적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좋아. 당신이 다 알았으니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겠네. 맞아, 나 한참이랑 만나고 있어. 나는 얼어붙었다. 그의 뻔뻔한 솔직함에 할 말을 잃었다. 왜? 나는 힘없고 의미 없는 질문을 속삭였다. 왜냐고? 그가 비웃었다. 잔인한 미소였다. 당신 자신에게 물어봐야지. 조혜영. 10년 동안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됐지? 더 이상 똑똑하고 날카롭던 법대생이 아니잖아. 당신은 이제 지루한 가정주부일 뿐이야. 늘 자식, 부엌, 그놈의 쓸데없는 자선사업 얘기뿐이지. 당신의 그 순종적인 표정, 당신과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그 틀에 밝힌 생활이 얼마나 지겨운지 알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다. 나의 희생, 나의 헌신이 그의 눈에는 지루함일 뿐이었다니. 하지만 차미는 달라. 그는 몽롱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녀는 젊고 활기차고 똑똑해. 나를 이해하고 내 경력을 지지해줘.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고 느껴. 그럼 나와 우리 아이는 당신 눈에 뭐죠?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당신은 여전히 내 아내고 내 아이의 어머니야. 그는 무서울 정도로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조용히 넘어가 주기만 한다면 모든 건 예전과 같을 거야. 당신은 계속 정치인의 사모님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될 거고 남자들 중에 밖에 여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중요한 건 집에 돌아올 줄 아느냐는 거지. 나는 그를 보았다. 한때 내 심장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는 이제 낯선 괴물처럼 보였다. 도덕, 염치, 정,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오직 이기심, 야망, 그리고 역겨운 자만심만 남아 있었다. 나가. 나는 으르렁거렸다. 내 집에서 나가. 강국명은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잘 생각해 조혜영. 순간의 화 때문에 모든 걸 망치지 마. 내가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섰다. 산산조각 난 마음과 함께 차가운 방에 홀로 남겨진 나를 뒤로 한 채 강국명의 익숙한 검은색 아우디가 내 차 뒤에 급정거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벌개진 채 차에서 뛰쳐나왔다. 분노가 그의 잘생긴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조혜영,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소리치며 달려와 내 팔을 세게 붙잡았다. 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지만 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눈을 차갑게 똑바로 쳐다보며 팔을 뿌리쳤다. 그 더러운 손, 내 몸에서 치워.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힘이 실려 있어. 그는 순간 주춤했다. 감히 나한테 그런 말투를 써? 그가 이를 갈았다. 당신이 지금 뭘 망쳤는지 알아? 내 경력, 내 명예, 당신의 그 멍청한 질투심 때문에 모든 게 끝장났다고. 질투? 내가 웃었다. 차가운 웃음소리가 밤 공기에 울려 퍼졌다. 내가 이 모든 일을 질투 때문에 했다고 생각해요? 당신 너무 자만하는 거 아니야. 강국명 씨? 당신은 그럴 가치도 없어. 그럼 뭔데? 혐오감.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나는 당신의 위선이 혐오스러워. 뒤에서는 온갖 추악한 짓을 하면서 무대 위에서 도덕을 설교하는 당신의 모습이 역겹다고.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당신을 믿었던 모든 사람을 배신했어. 강국명은 분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손을 들어 나를 때리려 했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약한 조혜영이 아니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칼날 같은 눈빛으로 쏘아붙였다.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봐. 그 동영상, 인터넷 신문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야. 모든 언론사에 퍼질 거고. 당신은 직위만 잃는 게 아니라 이혼 소송과 명예훼손으로 법정에 서게 될 테니까. 내 협박은 효과가 있었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증오와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그가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나는 몸을 돌려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무거운 철문이 쾅하는 소리를 내며 닫혔다. 마치 단호한 단절을 선언하는 듯했다. 밖에서 그가 소리치며 욕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무시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나는 침실로 직행해 문을 잠갔다. 저택 문 밖에서 들려오는 강국명의 으르렁거리는 욕설은
상처 입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차가운 나무 문의 등을 기댄 채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온몸이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분노와 경멸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10년, 나는 조용하고 인내하는 그림자로 살아왔다. 나의 희생이 필요하고, 나의 침묵이 미덕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잔인한 진실을 깨달았다. 나의 침묵은 방임이었다. 그의 이기심을, 그의 가족의 무시를, 그리고 마침내 그의 배신을 방임한 것이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다. 만약 내가 조용히 이혼만 했다면 그는 또 다른 연극을 꾸며냈을 것이다. 여론에 내가 정치인의 삶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떠난 철없는 아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아내에게 버림받은 비련의 남자로 둔갑시켜 대중의 동정을 샀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자신의 경력을 이어가며 도덕과 가정의 가치를 설교했을 것이다. 아니, 그렇게 둘 수는 없었다. 그는 내 10년의 청춘과 경력, 믿음과 사랑을 모두 앗아갔다. 그를 이토록 쉽게 보내줄 수는 없었다. 그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내 안의 고통은 점차 굳어져 강철 같은 결심이 되었다. 나는 이혼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를 파멸시킬 것이다. 사회 전체 앞에서 그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낼 것이다. 그리고 명예와 재산을 포함해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복수를 위한 계획이 머릿속에서 차갑고 명확하게 그려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공격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부족했다. 기사 하나, 흐릿한 영상 하나로는 그가 부인하거나 권력으로 덮어버릴 수 있었다. 더 강력한 것. 그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그가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몰아치는 연속적인 공격이 필요했다. 첫 단계는 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다. 강국명이 아니라 한참이와 그녀의 가족. 나는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애정 관계가 아니라 이익 교환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참이의 아버지인 황용그룹은 그들의 문제 많은 부동산 프로젝트를 보호해줄 정치적 우산이 필요했고, 강국명은 정계에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막대한 자금과 권력의 발판이 필요했다. 그들은 탐욕과 기만 위에 세워진 악마의 연합이었다. 그 연합을 깨뜨리기 위해 나는 그들의 약점을 찾아야 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한참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비단 옷을 입고 자란 전형적인 재벌 2세로 사치와 잦은 연애로 유명했다. 그녀의 SNS는 명품과 호화로운 여행 사진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녀는 가족, 특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거의 올리지 않았다. 겉보기와는 달리 그들의 관계는 순탄치 않은 듯했다. 더 깊이 파고들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한참이에게는 배다른 오빠, 황씨 집안에서 거의 잊힌 존재가 있었다. 그는 황용 회장이 평범한 여자와 가졌던 첫사랑의 결과물이었다. 황 회장이 재혼한 후 그와 그의 어머니는 버려졌다. 이 오빠의 이름은 황백현, 현재 작은 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대담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나는 그들의 가족을 이용해 그들에게 대항할 것이다. 나는 탐정사무소의 전화번호를 찾아 다음날 약속을 잡았다. 밖의 소음은 멎었다. 강국명이 떠난 모양이었다. 나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고요한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도시의 먼지 쌓인 거리를 씻어내는 비. 이 비는 아마 내 인생도 씻어내고 낡고 더러운 모든 것을 떠내려 보내 새로운 장을 시작하게 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부부 침실에서 자지 않았다. 손님용 방으로 옮겼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오히려 안전하게 느껴졌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복수의 계획은 점점 더 완벽해졌다. 나는 불륜 폭로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황용그룹의 불법적인 사업 거래를 조사하고 그들의 부패와 자금 세탁 증거를 찾아낼 것이다. 그 증거를 이용해 그들의 연합을 위협하고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내 재산을 되찾는 것도 잊지 않을 것이다. 지난 10년간 시댁의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나는 외할아버지로부터 적지 않은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중 일부를 강국명이 투자 명목으로 빌려갔다. 나는 그것이 투자가 아니라 그의 인맥 관리와 아마도 그 애첩에게 상납하기 위한 돈이었다는 것을 안다. 나는 한 푼도 남김없이 되찾을 것이다. 이 전쟁은 여론, 법률, 그리고 재정 모든 전선에서 벌어지는 총력전이 될 것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피곤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내일은 아주 긴 하루가 될 것이다. 내일 내가 직접 설계한 이 체스판에 첫 수를 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상할 정도로 맑은 정신으로 잠에서 깼다. 어제의 피로나 고통은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강하고 권위 있어 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골라 입었다. 평소보다 화장을 공들여 해 눈 밑에 다크서클을 가리고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발랐다.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라 전쟁에 나서는 전사처럼 보이고 싶었다. 김나무 기자와의 약속은 구시가지의 조용한 작은 카페에서 잡았다. 나는 일찍 도착해 구석진 자리를 골랐다. 김 기자는 정시에 도착했다. 여전히 젊은 기자의 민첩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그는 여전히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어제 기사는 첫 신호탄일 뿐입니다. 후속 기사 시리즈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의 추가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알고 있어요. 나는 얇은 서류철을 그에게 밀어주며 대답했다. 이건 제가 한참이와 황룡그룹에 대해 아는 전부예요. 그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특히 법적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해 주셨으면 해요. 김 기자는 서류철을 받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눈이 빛났다.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제 전문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단서만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믿어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황씨 부자는 간단한 상대가 아니에요. 당신의 입을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김 기자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저는 불의와 위선을 가장 혐오합니다. 이 사건 끝까지 가겠습니다. 김 기자와의 만남은 내게 더 큰 확신을 주었다. 나는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다. 그는 단순한 기자가 아니라 이상을 가지고 진실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카페를 나와 두 번째, 더 중요한 약속 장소로 향했다. 만신탐정사무소는 낡은 건물의 꼭대기층에 있었다. 황룡그룹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였다. 한참이의 배다른 오빠, 황백현은 내 상상과는 달랐다. 그는 사립탐정에 거칠거나 신비로운 외모가 아니었다. 안경과 차분한 태도 때문에 오히려 지식인처럼 보였다. 조혜영 씨, 맞으십니까? 그가 느리고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앉으시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빙빙 돌리지 않았다. 당신의 여동생 한참이와 당신의 아버지 황용 회장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황백현은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안경 너머의 눈빛은 읽기 어려웠다. 이유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가 물었다. 그들이 제 가정을 파괴했고 저는 그들이 다른 불법적인 일도 많이 저질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참이의 오빠라는 건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과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도요.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통의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백현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허공을 바라보았다. 맞습니다. 저는 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제 가족입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말을 끊었다. 저는 정보만 필요합니다. 당신이 분명 접근할 수 있을 정보들 말입니다. 한참이의 일정, 그녀의 인간관계, 황용 회장이 숨기고 있는 비밀들, 그 대가로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겠습니다. 나는 금액란이 비어있는 수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원하는 액수를 적으시면 됩니다. 황백현이 돌아와 나와 수표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수표를 짚지 않았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죠? 약속 하나만 해주십시오. 당신이 그를 무너뜨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을 때 제가 직접 그와 마주할 기회를 주십시오. 30년 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질문 하나를 그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황백현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탐욕이 아니라 고통과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 나는 그 감정을 이해했다. 좋아요, 약속하죠. 내가 말했다. 우리의 악수는 새로운 동맹을 맺었다. 고통과 정의에 대한 갈망 위에 세워진 동맹. 나는 이제 빛과 어둠 속에서 나를 도울 두 명의 강력한 동맹을 얻었다. 나의 복수 기계는 공식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국명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마 나와 마주할 용기가 없었거나 그의 애첩 곁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더 중요한 일이 많았다. 나는 내 삶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강국명과 이혼할 것이라고 짧게 알렸다. 아버지는 놀라지 않으셨다. 그저 집으로 돌아오렴. 아가. 아빠 엄마는 항상 여기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말씀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지금 당장 돌아갈 수는 없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이곳에 남아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야 했다. 그때 내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혀 예상치 못한 동맹이 나타나려 하고 있었다. 나는 낯선 번호를 보며 잠시 망설였다. 일련의 사건들 이후 나는 모든 것에 경계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결국 전화를 받기로 했다. 여보세요. 조예영 사모님 맞으신가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약간 떨리고 겁에 질린 듯 했다. 네, 맞아요. 누구시죠? 저, 안나예요. 강 의원님 비서, 이안나입니다. 나는 꽤 놀랐다. 안나는 갓 졸업한 착하고 수줍음 많은 아이였다. 강국명의 사무실에 갈 때마다 항상 공손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던 것 외에는 그녀에 대해 별다른 인상이 없었다. 무슨 일이죠, 안나 씨? 내가 물었다. 사모님, 혹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하지만 강 의원님은 모르셔야 해요. 안나의 간절한 목소리에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녀의 회사 근처 버블티 가게에서 만나기로 했다. 안나는 약속 장소에 창백한 얼굴로 나타났다. 두 손을 불안하게 쥐고 있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내가 여기 있으니 무슨 일이든 말해봐요. 안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사모님, 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정말 사모님을 존경해요. 더 이상 강 의원님 같은 위선적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안나는 강국명의 비서로 일한 지 거의 1년이 되었다. 그녀는 그와 한참이의 모든 은밀한 만남을 목격해야 했다. 한참이가 사무실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것도 여러 번 보았다. 안나는 심지어 내게 거짓말을 하고 없는 회의를 꾸며내 상사를 비호해야 했다. 사모님께 정말 죄송했어요. 안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힘없는 직원에 불과해요. 일자리를 잃을까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기사를 보고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어요. 이 USB 안에 그녀가 USB를 내 쪽으로 밀었다. 제가 모아온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강 의원님과 한참희 씨의 약속 일정, 그들의 대화 녹음 파일, 그리고 강 의원님이 회사 카드로 결제한 선물과 여행 영수증까지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금광이었다. 내가 가진 어떤 증거보다 강력한 무기였다. 이 작은 비서가 이토록 용감하고 기민할 줄은 몰랐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내가 물었다. 저도 여자니까요. 안나가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사모님처럼 좋은 분이 그런 대우를 받는 걸 용납할 수 없어요. 게다가 저도 더 이상 악에 가담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USB를 집었다. 고마워요, 안나 씨. 큰 빚을 졌네요. 그런 말씀 마세요. 안나가 고개를 저었다. 사모님이 꼭 성공해서 그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게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안나와의 만남은 내게 힘을 더해 주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 주위에는 여전히 정의를 믿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황백현과 김 기자의 증거만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강국명의 가장 많은 비밀이 담긴 곳은 바로 이 집의 서재. 그가 절대 만지지 못하게 했던 금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열어야만 했다. 나는 황백현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 단 하룻밤 만에 그는 에어컨 수리 기사로 위장한 사람을 보냈고 불과 15분 만에 금고는 조용히 열렸다. 안에서 발견한 것은 내 상상을 초월했다. 불법적인 사업 서류뿐만 아니라 검은 가죽 표지의 수첩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강국명의 것이 아니라 그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일기장이었다. 나는 읽기 시작했고 수십 년간 묻혀있던 충격적인 비밀, 어두운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다. 알고 보니 강국명의 집안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어진 원수지간이었다. 나의 할아버지와 강국명의 할아버지는 함께 사업을 시작한 절친한 친구였다.
하지만 강국명의 할아버지가 배신하여 회사를 통째로 빼앗고 우리 집안을 파산시켰다. 강국명의 아버지는 이 일기장에 그 원한을 기록했고 강국명에게 반드시 진씨 집안에 복수하여 원수의 딸인 나를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살게 하라고 맹세하게 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강국명이 내게 접근하고 나와 결혼한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전 세대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의 일부였다. 나의 결혼, 나의 10년 청춘, 모든 것이 증오 위에 세워진 도구이자 연극이었을 뿐이다. 내 안의 고통은 더 이상 단순한 배신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체계적인 기만, 극도로 잔인한 행위였다.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복수할 것이다. 나는 강씨 집안이 2대에 걸친 이 피의 빚을 갚게 할 것이다. 게임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일기장은 이 결혼의 가장 어두운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았다. 지난 10년간 강국명과 시어머니의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행동,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끔찍하고 완벽한 복수극이라는 그림으로 맞춰졌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텅 빈 공허함과 얼음장처럼 차가운 복수심만이 남았다. 나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게 둘 수 없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 없었다. 나는 이 판을 뒤집어야만 했다. 나는 일기장의 모든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사진으로 찍어 암호화된 폴더에 저장했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 그들이 결코 상상하지 못할 파괴력을 지닌 무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 전에 강국명의 모든 날개를, 특히 그의 자금줄을 잘라내야 했다. 나는 그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사실 우리 집안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혼 직후 아버지는 강국명을 완전히 믿지는 않으셨지만 딸을 아끼는 마음에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 사업 인맥을 소개해주고 수익성 좋은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리고 사랑에 눈이 멀었던 나는 주저없이 내 결혼 지참금과 외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그에게 투자금으로 주었다. 3년 전 강국명이 내게 권했던 큰 규모의 투자가 생각났다. 그는 그것이 강릉의 한 리조트 부동산 프로젝트이며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말했다. 나는 그를 믿고 명확한 법적 서류 없이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했다. 그때는 그저 남편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남편 돈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알았다. 나는 즉시 우리 집안의 변호사이자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박흥수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다.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그 10억 원의 행방을 추적해달라고 부탁했다. 걱정 말거라. 박 변호사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내 계좌에서 나간 돈이라면 흔적을 못 찾을 리가 없지. 바로 사람을 시켜 확인해보마.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개인 금융 전선에서 또 다른 전쟁을 시작했다. 공동 계좌, 강국명에게 발급해준 모든 가족 카드를 검토했다. 망설임 없이 전부 정지시켰다. 이 행동이 그를 격분시킬 것을 알았지만 상관없었다. 그 역시 돈 없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맛봐야 할 때였다. 예상대로 불과 몇 시간 후 강국명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렸다. 조혜영, 당신 미쳤어? 왜 내 카드들을 다 정지시킨 거야? 나 지금 손님 접대 중인데 결제를 못하고 있잖아. 날 망신시킬 작정이야? 손님 접대요? 아니면 애인 접대요?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강국명 씨, 당신이 흥청망청 쓰고 있는 그 돈이 모두 우리 집안의 피땀이라는 걸 기억해야 할 거야. 이제부터 단 한 푼도 손댈 생각 마. 그는 분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 잘했어. 그렇게 해서 날 협박할 수 있을 것 같아?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그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며칠 후 박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다소 심각했다. 예영아, 결과가 나왔다. 내 예상대로 그런 부동산 프로젝트는 없었어. 그 10억 원은 내 계좌에서 나간 뒤 유령회사 3곳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 한남동의 고급 빌라를 사는 데 사용되었더구나. 그리고 그 빌라의 명의자는 박 변호사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 강국명의 어머니, 최행자 여사란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런 것이었다.
그는 내 돈을 이용해 나를 속여 거대한 자산을 사들여 몰래 자기 어머니 명의로 해놓았던 것이다. 완벽하게 준비된 재산은닉 계획. 그들은 나중에 이혼하게 될 경우 내가 빈손으로 쫓겨나도록 모든 길을 계산해 두었다. 바로 소송을 제기할까? 박 변호사님이 물었다. 이 증거만 있으면 그 빌라를 되찾는 건 문제없어. 아직은 아니에요, 변호사님.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깜짝 선물을 그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열어주고 싶어요. 당분간은 승리감에 취해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나는 감정적 배신과 재정적 사기에 대한 증거를 모두 손에 넣었다. 나의 복수 기계는 순조롭게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인 최 여사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해올 줄은 몰랐다. 김남우 기자가 일으킨 언론의 폭풍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매일 강국명과 한참희의 부적절한 관계를 더 깊이 분석하고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졌다. 강국명이 공들여 쌓아올린 가정적인 남자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모든 약속과 일정이 취소되었다. 그는 사실상 자신의 저택에 감금된 상태였다. 이 상황에서 가장 초조한 사람은 강국명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최 여사라는 것을 알았다. 평생 아들의 체면과 미래를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지금 상황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예상대로였다. 어느 날 오후 내가 딸과 함께 집에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최 여사가 문 밖에 서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가사도우미에게 문을 열어주라고 했다. 그녀는 인사도 없이 집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아있는 내게로 직행했다. 이제 속이 시원하냐? 그녀가 증오의 찬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네가 내 아들 인생을 망치고 이 가정을 박살냈어. 이제 만족해? 어머님, 나는 일부러 낯선 호칭을 쓰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 가정을 박살낸 건 제가 아니에요. 어머님의 귀한 아드님께서 무슨 짓을 하셨는지 다시 여쭤보셔야 할 겁니다. 네가 감히 어디서 말대꾸야. 그녀가 내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했다. 남자가 바람 좀 피우는 게 뭐 대수라고. 그냥 잠깐의 불장난일 뿐이야. 결국에는 처자식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벌여? 네가 지금 걔 앞길을 다 망치고 있다는 거 몰라?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 병적이고 뒤틀린 논리가 어머니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다니. 불장난이요? 내가 비웃었다.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그 불장난에 제 돈 10억 원이 넘게 들어간 건 아세요? 그 불장난 상대가 지금 어머님 아들이 제 돈으로 사들인 그 빌라에 살고 있다는 건 아시고요. 최 여사의 안색이 변했다. 분노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공포로. 그녀는 내가 그 사실을 알 줄은 몰랐던 것이다. 너 무슨 헛소리야. 그녀가 더듬거렸다. 헛소리가 아니에요. 모든 증거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여기 오신 게 저한테 욕만 하러 오신 건 아닐 텐데요. 원하시는 게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최 여사는 심호흡을 하며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180도 태도를 바꾸었다. 위협에서 회유로 예영아, 네가 화난 건 안다만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 우리 한 식구끼리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국명이가 잘못한 거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걔는 네 남편이고 우리 안연이 아빠잖니. 순간의 화 때문에 걔를 벼랑 끝으로 몰 수는 없지. 그래서 어머님 뜻은 뭐죠? 이렇게 하자. 그녀의 눈이 계산적으로 빛났다. 너는 당분간 조용히 있어. 언론에 더 이상 아무것도 흘리지 마. 잠잠해지면 국명이가 그 애랑 헤어질 거야. 그리고 너희 모녀한테만 충실할 거고. 그리고 너 아들 하나 더 낳아주렴. 아들이 생기면 밖으로 놔둘 생각도 안 할 거야. 이 집에서 네 입지도 굳건해질 거고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 아니겠니?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 지경인데도 그녀는 아들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여전히 그의 경력을 보호할 방법, 대를 이을 손자를 얻을 생각뿐이었다. 내 감정, 내 상처는 그녀의 눈에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돌아가세요.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과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네가, 최 여사는 다시 분노했다. 네가 분수를 알아야지. 네가 뭔데 감히 나랑 조건을 걸어? 아들도 못 낳는 게 네 가장 큰 죄야. 네가 못하면 다른 애가 하면 돼. 내 말 안 들으면 안연이 양육권도 뺏어버릴 테니 그때 가서 네게 뭐가 남나 한번 보자고.
그녀의 협박은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못했다. 경멸감만 더할 뿐이었다. 나는 일어나 문으로 다가가 말했다. 돌아가세요. 저희 집은 어머님 같은 분 환영하지 않습니다. 나는 문을 활짝 열었다. 안 가시면 경비 부르겠습니다. 최 여사는 분노로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일어나 나를 불타는 듯한 눈으로 쏘아보고는 분을 사귀지 못하며 돌아섰다. 떠나기 전 그녀는 뒤돌아보며 이를 갈았다. 두고 봐. 문이 닫혔다. 나는 문의 등을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다. 이 전쟁은 내 생각보다 더 잔혹했다. 나의 적은 배신한 남편뿐만이 아니라 썩어 빠지고 잔인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전체였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딸을 위해, 부당함을 견디고 있는 모든 여성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최 여사의 극적인 방문은 내 계획의 진행 속도를 더욱 재촉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내 딸을 이용해 나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가 결코 누구도 넘도록 허락하지 않을 레드라인이었다. 나는 즉시 김나무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기자님, 바로 움직여야겠어요.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새로운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일기장 이야기, 강국명 집안의 복수 계획, 그리고 재산 은닉, 음모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다. 수화기 너머의 김 기자는 한동안 침묵했다. 나는 그의 침묵 속에서 충격을 느낄 수 있었다. 사모님.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불륜 스캔들이 아니군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절대로 그들을 빠져나가게 두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실 일이 있어요. 내가 말했다. 이 정보들을 터뜨려 주세요. 하지만 한 번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들이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몰아치는 연속적인 공격처럼 하나씩 터뜨릴 겁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날려야 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 기자가 대답했다. 이걸 여러 막으로 구성된 연극으로 만들죠. 여론이 관객이 되고 우리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돈부터 시작하죠. 내가 말했다. 탐욕은 그들 같은 자들의 아킬레스건이니까요. 재산은 이건 한남동 빌라 건부터 터뜨려 주세요. 대중들에게 도덕적인 정치인의 가면 뒤에 아내의 재산을 빼돌린 사기꾼의 맨얼굴을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바로 서울로 사람을 보내 확인하겠습니다. 늦어도 이틀 안에 첫 번째 폭탄이 터질 겁니다. 김 기자와의 통화 후 나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강국명을 만나고 싶었다.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한 가지를 묻고 싶었다. 더 이상 사랑도 미움도 없었다. 그저 섬뜩할 정도의 궁금증만이 남았다. 한 인간이 어디까지 위선적일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나는 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그가 즉시 받았다. 아마 그도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만나요. 나는 인사도 없이 말했다.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그 오래된 카페에서 당신 혼자만 와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동의했다. 카페는 작은 골목 안에 있었고 12년 전처럼 낡고 아련한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내가 먼저 도착해 우리가 늘 앉았던 구석 자리를 골랐다. 강국명이 뒤따라 들어왔다. 그는 많이 야위고 초췌해 보였다. 스캔들은 그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다. 무슨 일로 부른 거야? 그가 물었다. 목소리에는 거만함 대신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대답 없이 내 스마트폰을 그에게 밀었다. 화면에는 내가 찍어둔 그의 아버지 일기장 사진들이 있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증오로 가득 찬 필체. 강국명의 안색이 즉시 변했다. 그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떨리는 손을 주체하지 못했다. 이걸 어디서? 그가 더듬거렸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딱 한 가지만 묻고 싶었어요. 강국명 씨, 지난 10년 동안 단 한순간이라도 아주 짧은 찰나라도 내게 진심이었던 적이 있었나요? 강국명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다. 그의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다.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 10년 동안 공들여 준비한 연극. 나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무서울 정도로 텅 빈 공허함 뿐이었다. 나는 일어섰다. 알겠어요.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몸을 돌려 걸어 나왔다. 과거의 유령들과 함께 그를 홀로 남겨둔 채 카페를 막 나서자 전화가 울렸다. 황백현의 문자였다. 계획 시작. 한참이가 방금 스위스행 비행기표 예매. 모레 저녁 출발. 도망칠 생각인 듯.
나는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배는 가라앉고 있고 쥐들은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그렇게 쉽게 도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폭풍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다. 나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상태로 저택으로 돌아왔다. 강국명과의 만남은 내 마음속 마지막 매듭을 풀어주었다. 사랑도 미움도 없이 오직 이 연극을 가장 공정하게 끝내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 남았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가사 도우미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허둥지둥 달려왔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사장님께서 서재에서 물건을 다 부수고 계세요. 나는 놀라지 않았다. 억눌렸던 강국명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한 것이다. 나는 서재로 직행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을 살짝 밀고 들어섰다.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책과 서류가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아버지가 선물하신 고가의 도자기는 산산조각 나 있었다. 강국명은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셔츠는 구겨진 채 상처 입은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가 으르렁거렸다. 이제 만족해? 당신이 모든 걸 망쳤어. 기뻐? 모든 걸 망친 건 당신이에요. 내가 아니라. 나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의 거짓과 비열함으로 이 가정과 경력을 박살낸 거라고요. 닥쳐. 그가 소리치며 내게 달려들었다. 그는 손을 들었지만 내 눈 속에 두려움 없는 시선을 보고는 허공에서 멈칫했다. 때려요. 나는 도전적으로 말했다. 때려보라고. 모든 사람에게 모범적인 정치인의 진짜 얼굴이 어떤지 보여줘. 강국명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울기 시작했다. 격하고 씁쓸한 울음이었다. 내가 잘못했어, 예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제발 용서해줘. 그가 흐느낌 속에서 끊어지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나는 그를 보았다. 한때 영광의 정점에 섰던 남자가 지금 내 발밑에 무릎 꿇고 있었다. 비참하고 가련했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너무 늦었어요, 강국명 씨. 내가 말했다. 당신의 사과는 내 10년의 청춘을 되돌릴 수 없고 당신이 저지른 배신과 고통을 지울 수도 없어요. 바로 그때 내 전화가 울렸다. 김나무 기자가 보낸 링크였다. 나는 열었다. 이전 기사보다 더 충격적인 헤드라인의 새 기사가 막 올라와 있었다. 충격 유력 정치인 K씨. 아내 재산 10억 원 빼돌려 친모명의 빌라 매입. 사기 혐의. 아래에는 박 변호사님이 제공한 모든 이체 기록, 서류, 한남동 빌라, 소유권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명백했다. 나는 강국명의 얼굴 앞에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보세요. 이게 내가 당신에게 주는 다음 선물이에요. 강국명은 고개를 들어 화면을 보았다. 그의 얼굴이 고통에서 경악으로 변했다. 그가 더듬거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당신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어요. 내가 말했다. 특히 거짓 위에 세워진 비밀은 더더욱. 강국명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분명 그의 어머니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최 여사의 광적인 비명이 들려왔다. 두 번째 폭풍이 덮친 것이다. 동시에 내 전화에 다시 새로운 문자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황백현이었다. 아버지가 한참이의 도주 계획을 알았음. 공항에 사람을 보내 막았다고 함. 딸 혼자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둘 생각은 없는 모양. 나는 미소 지었다. 그들의 악마적인 연합이 깨지기 시작했다. 거물들이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무릎 꿇고 공포와 무력감에 빠진 강국명을 보았다. 그의 연극은 이제 정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강국명이 어머니의 비명을 들으며 전화기를 든 채 넋을 잃고 있는 사이 또 다른 사건, 가장 결정적이고 예상치 못한 마지막 일격이 터져나왔다. 대기 모드에 있던 거실 TV가 갑자기 켜졌다. 한 공중파 방송사의 특별 뉴스 속보가 시작되었고 화면 하단에는 자막이 흘렀다. 속보 유력 정치인 K 가문의 조직적 복수극 증거 드러나. 충격. 나와 강국명 모두 얼어붙었다. 나는 이 일에 대해 전혀 몰랐다. 이것은 나와 김 기자의 계획이 아니었다. 누가 이런 짓을. 화면에는 탐사 보도로 유명한 한 중견 기자가 사건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익숙한 이미지들이 나타났다. 강국명 아버지의 누렇게 바랜 일기장, 증오로 가득 찬 필체가
선명하게 클로즈업 되었다. 안 돼. 강국명이 미친 사람처럼 TV를 향해 달려가며 소리쳤다. 꺼. 당장 끄라고. 하지만 너무 늦었다. 기자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거침없이 울려 퍼지며 강씨 집안의 이대에 걸친 복수극의 전말을 폭로했다. 강국명이 사랑이 아닌 원한 때문에 내게 접근했다는 사실. 거짓과 음모 위에 세워진 결혼의 진실을 낱낱이 밝혔다. 대한민국 전체가 황금 시간대에 나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서재 문이 벌컥 열렸다. 가사 도우미들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문 밖에 서서 TV 화면을 경악하며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도 모든 것을 들은 것이다. 강국명은 TV 화면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온몸이 심하게 떨렸다.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극도의 절망감만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지. 전부 당신이 한 짓이지. 내가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 자신도 충격에 빠져 있었다. 누가 했든 그건 그저 진실일 뿐이에요. 바로 그때 내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황백현이었다. TV 보고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목소리에는 통쾌함이 묻어 있었다. 당신이었군요. 당신이 한 건가요? 저는 그들에게 몇 가지 힌트를 줬을 뿐입니다. 황백현이 대답했다. 이 빚은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자 제 가족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어둠 속에 내 동맹은 나조차 예상하지 못한 수를 두었다. 그는 자신과 어머니의 공정함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거짓된 제국을 완전히 파괴하고 싶었던 것이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특수 차량 2대가 우리 저택 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이 왔어요. 나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강국명에게 말했다. 당신을 찾으러. 강국명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허공을 응시하는 텅 빈 눈빛으로 석상처럼 앉아 있었다. 초인종이 울리고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이 근엄한 얼굴로 들어왔다. 강국명 씨를 사기 및 재산 횡령, 기타 관련 혐의로 조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강국명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그들이 수갑을 채우도록 2 손을 내밀었다. 연행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증오가 아닌 실패와 공허함만을 보았다. 그는 졌다. 그의 가문이 벌인 바로 그 게임에서 처참하게 졌다. 문이 닫혔다. 나는 어지러운 방 안에 홀로 서서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연극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 에필로그. 1년 후 법률사무소 창문으로 따스한 황금빛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내 환한 미소를 비추었다. 나는 방금 나만의 로펌 설립 계약서에 서명했다. 나와 같은 처지를 겪었던 사회적 약자 여성들을 위해 무료 법률 자문과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다. 지난 1년,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강국명의 재판은 끝났다. 그는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15년형이라는 그의 야망과 맹목적인 증오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황룡그룹 역시 후폭풍을 피하지 못했다. 불법적인 사업 거래들이 드러나면서 연이은 조사가 이어졌고 부동산 제국의 황제였던 황용 회장 역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한참이는 아버지에 의해 도주가 저지된 후 자신의 옛 연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야 했다. 그녀는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재벌 상속녀로서의 명성은 완전히 무너졌다. 가족에 의해 해외로 보내져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시어머니였던 최 여사는 너무 큰 충격에 쇠약해졌다. 한남동 빌라는 몰수되어 내게 반환되었고 그녀는 시골의 낡은 집으로 돌아가 이웃들의 비난과 냉대 속에서 외롭게 살아야 했다. 가끔 그녀는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욕설을 퍼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울면서 아들의 소식을 묻고 손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가 나와 내 딸에게 남긴 상처는 아마 평생 아물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혼했다. 법원은 안연희의 양육권을 전적으로 내게 주었고 강국명이 빼돌렸던 모든 재산을 돌려받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나 자신만을 위해 간직하지 않았다. 한남동 빌라를 팔아 그 돈 전부를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을 설립하는 데 썼다.
어려운 환경의 미혼모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다. 나는 더 이상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평온과 의미 있는 삶이었다. 나는 10년 동안 포기해야 했던 열정,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돌아왔다. 다른 사람을 돕고 약자들을 위해 정의를 되찾는 일에서 기쁨과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다. 내 로펌은 작지만 항상 사람들로 붐볐다. 나는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 아픔을 나누는 사람, 그리고 길을 잃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딸 안연이는 이제 밝고 쾌활한 소녀가 되었다. 나와 심리 전문가들의 보살핌 덕분에 초기의 충격은 점차 사라졌다. 아이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지 않는다. 거짓이나 강요가 없는 건강한 환경, 나와 외조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다. 아이는 내 사무실에 오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커서 엄마처럼 좋은 사람들을 지켜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가끔 감옥에 있는 강국명에게서 편지가 온다. 그는 자신의 후회와 죄책감에 대해 길게 썼다. 감옥에서의 시간이 가족과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다고 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읽고 자신의 가문을 잠식했던 증오심의 혐오감을 느꼈다고도 했다. 그는 내게 용서를 구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용서는 아마 시간이 답해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완전히 용서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그저 그가 죗값을 치른 후에 다른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안연이를 데리고 부모님 댁에 갔다. 우리 가족의 집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다. 아이의 웃음소리, 아버지가 아이에게 장기를 가르치는 소리, 어머니가 간식을 먹으라고 달래는 소리, 모든 것이 따뜻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아버지도 한결 부드러워지셨다. 더 이상 당신의 뜻대로 살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라고 말씀하신다. 김나무 기자와 황백현도 가끔 들른다.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김 기자는 그 충격적인 탐사보도 시리즈로 권위 있는 언론인상을 받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길을 가며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파헤치고 있다. 황백현은 약속을 지킨 후 도시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만의 답을 찾았다고 했다. 나는 발코니에 서서 푸른 나무 그늘이 우거진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안연이가 노란 나비를 쫓아다니고 있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수정처럼 투명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미소 지었다.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미소. 나는 인생의 큰 폭풍을 지나왔다. 그 폭풍은 내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주었다. 그것은 내게 강인함과 성숙함을 주었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되찾게 해주었다. 나는 더 이상 정치인의 그림자인 조혜영 사모님이 아니다. 나는 변호사이자 어머니이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여성, 조혜영이다. 과거는 넘겨버린 낡은 책장처럼 등 뒤에 남았다. 내 앞에는 새로운 책장,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다. 아마 여전히 험난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나 자신을, 그리고 정의와 올바름을 믿는 한, 어떤 폭풍이 닥쳐와도 나는 태양을 향해 굳건히 걸어 나갈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